세상에서 가장 각별한 관계, 엄마와 딸. 자라는 동안엔 엄마의 잔소리에 싸우기도 참 많이 하지만 세상 일에 치일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든든한 기댈 언덕이 바로 엄마죠. 은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보내는 37가지 심리학의 지혜를 담은 책,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들려드립니다. 40년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온 정신분석 전문의인 저자 한성희님은 딸이 공부를 위해 떠난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오랫동안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해주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는 정작 해주지 못한 말들이 많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딸에게 엄마로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통찰과 40년간 일하는 여자로 살면서 얻은 교훈, 그리고 엄마로서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고르고 골라서 1년간 원고를 썼다 지웠다 하며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상과 자아, 일과 인간관계,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감정 문제와 인생의 가치에 대해 엄마이기 이전에 같은 여자로서의 경험과 진료실에서 만난 다양한 사연들을 통한 깨달음을 녹여 따뜻한 조언과 당부를 건넵니다. 여전히 인생이 서툰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법. 잘 부탁하기, 잘 거절하기. 몇 년 전 후배 의사 하나가 찾아와 하소연하듯 이야기했다. 요즘 자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려 속상하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뭐든 척척 해내는 모범생이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했고 의대에서도 성적이 좋아 유급 한 번 없이 전문의가 되었다.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의 스포츠카처럼 큰 장애물 없이 달려온 삶이었기에 그동안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아이를 낳고는 완전히 달라졌단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5살이 되도록 키우면서 그녀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 학회에 발표가 있거나 회식이라도 있는 날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오늘 꼭 일찍 올게요, 아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을라 치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굴거나 뛰어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심하게 제지하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소리를 연발하게 되더란다. 지금껏 남들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매일이 살얼음판 같은 워킹맘의 그 심정을 어찌 엄마가 모르겠니. 나도 너를 키우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버텼으니 말이다. 제 아무리 직업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성애가 가득한 사람도 아이는 절대로 혼자서 못 키운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삶 그 자체란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연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물망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지.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민폐의 사슬이라고나 할까. 옛날처럼 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던 때에는 민폐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베풀어야 나중에 나도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현대사회에 이르러 개인의 익명성이 대두되면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어려워졌다.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이웃에게 베푼 도움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도움을 베풀 여력도 부족하다. 그러니 다들 속으로 바라는 것이다. 각자의 문제는 각자 알아서들 잘 해결합시다 하고. 더군다나 능력주의 사회에서 부탁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함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여겨서다. 앞서 이야기한 후배 역시 육아 문제를 혼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 즉 자기에겐 육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가장 어려워했다. 뭐든 잘 해내는 모범생 스타일의 사람들이 부탁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탁을 꺼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른 원인도 보인다. 그들은 대부분 타인에게 의존하기를 두려워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약점이 드러나면 상대가 그 약점을 붙들고 자기를 좌지우지하며 통제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의 형편과 비슷하다. 주변 나라가 언제 침범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끝없이 담을 쌓는다. 그 결과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를 외치는 동안 물자도 문화도 들어오지 못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셈이다. 자기 영토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기꺼이 문을 연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더욱 부강해진다. 그런데 영토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문을 꼭꼭 걸어 잠근다. 그러는 동안 나라는 더욱더 가난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이 상황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부탁도 잘한다. 타인의 도움이 나를 해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탁을 잘 못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부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부탁을 꺼리는 동안 무엇을 잃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회사에서 큰일이 터지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문제 상황을 감지했음에도 미리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는 동안 타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 가능했던 문제가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그러니 제 힘으로는 버거운 일을 만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다가 멸망해버린 여느 나라의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일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 그 일을 전부 해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줄 사람들을 팀으로 엮어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팀은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최고의 결과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인색해지지 말자. 언젠가는 너 역시 누군가의 부탁에 기꺼이 응해야 할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꺼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할까봐 의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고 했지. 그런데 반대로 타인의 부당한 침입에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바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주변에 예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본 적 있니?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그들의 대답은 대부분 예스다. 상사가 자꾸만 일을 떠넘겨도, 동료가 휴가 날짜를 좀 바꿔달래도, 친구가 돈을 꿔달래도, 누가 보험 좀 들어달래도 알겠다고 대답한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예스맨을 구세주인 듯 고마워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주변인들도 예스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 아니,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못하는 상황이면 거절하면 되죠. 거절을 안 하니까 계속 맡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들은 거절을 못하는 걸까? 표면적으로는 거절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면 자신이 비난당하고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저변에는 상대에게 자신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숨어 있다. 즉,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지만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활화산처럼 모든 분노가 분출될까봐 두려워서 그 감정을 꾹꾹 누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다. 공격성에는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격성을 남을 해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대단한 오해다. 만일 공격성이 없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공격성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본능적 속성이다. 공격성이 있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때의 공격성은 파괴적 공격성이 아닌 자기 보호의 공격성, 즉 건강한 자기주장이다. 아이들은 4살쯤 되면 밥 먹듯이 부모에게 싫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때쯤 형성된 자아는 부모와는 다른 자기 의지가 있다고 매일같이 항변한다. 어른들의 거절도 이와 비슷하다. 거절은 타인의 의지와는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자신이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허용할 수 없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일이다. 마치 내 영토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다가 허락도 없이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짓던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침범해 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금을 그어 보여주는 일이다. 늘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한계를 설정하면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다 거절당한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면 소설가 김훈의 말이 도움이 될 거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딸아, 기문처럼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진정한 이기주의자란 자신의 길을 갈 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에 당당히 맞서라. 그래야 세상이 너를 만만히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마라. 언젠가 네가 나에게 물었지. 엄마는 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강하게 키우려 하느냐고. 돌이켜보면 내가 늘 따뜻한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다.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지친 네가 전화로 하소연하면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시간 보낼 거면 당장 돌아와라 라고 독서를 날린 엄마였으니까. 미국에 놀러 온 친구가 엄마 카드로 신나게 쇼핑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네가 트렌치코트 하나 사달라고 전화했을 때도 나는 한마디로 거절했었다. 학교와 집을 달려가기도 바쁜 학생이 무슨 코트냐면서 말이다. 뭐 하나 쉽게 사주지 않는 엄마 밑에서 너는 닭똥 같은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더랬다. 그 대답을 지금 하자면 너는 내 딸이기 이전에 네 삶을 살아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성장하는데 적절한 좌절은 필수 불가결한 비타민과 같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있듯 적절한 좌절은 정신을 단단하게 하고 독립된 자아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외동딸인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에 익숙해져서 혹시나 심리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나는 걱정했었다. 내가 어릴 때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외동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여러 형제자매에 둘러싸여 유년 시절을 보냈고 나 역시 6 형제와 부대끼며 자랐다. 그래서 자연스레 부모님의 시야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환경이 독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인지 형제가 없는 네가 혹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다. 나도 모르게 과잉 보호의 함정에 빠지면 어떡하나. 매 순간 얼마나 통제하고 허락할 것인가를 두고 안간힘을 써왔던 세월이었다. 부모 노릇이란 참으로 어렵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들이었다. 내가 너를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네가 나를 키워왔는지도 모르겠다. 아무 준비 없이 부모가 되고 난 뒤 너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득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말이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서투르며 때론 실수를 하고 때론 비겁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인간.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진짜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빠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하면 진짜 그럴 거라고 믿는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게 늘 커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 시절에는. 종선 씨도 그랬다.
올해 28살인 종선 씨는 키도 훤칠하고 멀끔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집안의 기대주에서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었고 우울증을 앓다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 병원조차 부모가 택해서 그런 걸까? 종선 씨는 도통 입을 열 줄 몰랐고 그래서 치료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전 대학교도 의학 전문 대학원도 하다못해 샴푸와 청바지도 부모님이 정해주셨어요. 그 말을 따라야 잔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한마디로 그냥 문외하였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아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제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다 짜증나요. 내 앞에서 무게 잡는 아버지도 동기들도 다 싫을 뿐이에요. 종선 씨가 가장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부모라는 거인을 이기고 싶지만 넘어설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성공한 회계사인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기에 매사 소극적인 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 볼 때마다 다그치고 혼내는 아버지가 종선 씨는 늘 두렵고 무서웠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서툴다는 건 용납이 안 돼요.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치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미숙이라는 단어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일찍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년 시절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형에게 대들 수 없을 때 아이들은 분노 대신 복종의 형태로 순응하는 법을 배운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굴욕스럽더라도 아예 그 밑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생존 방식을 투쟁이나 타협이 아닌 투쟁의 유예 쪽으로 트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의 아버지들 중에서는 잘나기보다 오히려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사람들도 꽤 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스스로 연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누구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부모에게 당당한 아들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욕망이 컸기에 종선 씨는 좌절감도 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자리하고 있다. 언제나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준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 굴복당한 기억들이 종선 씨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당연히 아버지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부모 또한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부모 역시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결핍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며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선 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모가 더 이상 거인이 아니며 완벽하지도 않은 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와서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은 다 부모 탓이라고 원망해봐야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다. 한편으로 부모의 그늘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건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어른이 된 종선 씨는 비록 그동안 부모님의 의지대로 휘둘려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불행이 전부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고 싶지 않아 회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종선 씨에게 필요한 건 적응을 못하는 학교에서 벗어날까 말까가 아니라 절실하게 가고 싶은 길이 있는가, 내 인생을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다. 나는 종선 씨에게 더 이상 부모 탓이 유효하지 않음을 직면시켰다. 현재의 무능감은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불확신에서 오는 거라고, 정작 이겨내야 할 것은 부모가 아니라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미숙한 자신이라고. 더 많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많이 시행착오에 몸을 던져서 나라는 주체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가족은 구성원 개개인을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동력으로 삼아 무럭무럭 자라서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다시금 길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제 엄마 탓, 부모 탓은 그만하길 바란다. 난 약해 빠졌어가 아니라 아직 해보지 않았던 거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될 일이므로.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딸아, 돌이켜보면 내게는 뚜렷한 결혼관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따질 줄도 몰랐고 결혼 후 여자들이 맞닥뜨려야 할 압박에 대해서도 정말 문외한이었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자연스레 이어지는 게 결혼이라는 지극히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참 똑똑하다. 얼마 전 나를 찾아온 한 환자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그랬다. 여자는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남편의 시댁의 아이까지. 저는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마치 결혼을 해본 사람처럼 말하는 그녀를 보면서 드는 생각.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을 왜 그녀는 몇 달락만 읽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나도 아직 60대의 결혼, 70대의 결혼에 대해선 다 읽지 못했는데 말이다. 지금 내가 네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 결혼에도 추나추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20대에게 결혼이란 함께 있고 싶음이다. 30, 40대에게 결혼은 생산의 개념이다.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재산을 쌓아나가는 시기다. 5, 60대에게 결혼은 한 지붕 아래 두 살림이다. 둘이서 하나로 살았으니 이제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7, 80대에게 결혼 생활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때 배우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웰다잉의 파트너로서 존재한다.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결혼은 20대의 사랑, 30대의 출산, 40대의 생산, 5, 60대 자아로의 환원, 7, 80대의 죽음 등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익혀야 할 과목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과 같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법적으로, 인습적으로 묶어준다. 결혼으로 인해 두 사람은 위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든든한 한 팀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사회학적인 의미의 금고라고 생각한다.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친정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으로 남아주는 남편, 내 길을 뒤에서 지켜봐줄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니까 말이다. 나 역시 너라는 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놓였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 하나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스티븐스는 결혼을 미루는 인간은 전장에서 도망가는 병사와 같다라고 했다.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결혼은 곧 전쟁만큼 힘든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 토크쇼에서 중년 배우가 결혼은 30명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 신랑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 친구, 동료들도 같이 식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다. 그만큼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관계들이 파생된다.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에서 자라 관계망이 넓지 않은 환경에 익숙한 여성들이 그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결혼 전에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빴는데 결혼과 동시에 친가는 물론 남편 쪽 사촌까지 챙겨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여자들에게는 굳이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물론 결혼이 주는 여러 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다면 또 말릴 생각은 없다. 후회를 하더라도 뭐든 해보는 게 더 나은 법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면 그 첫째는 부모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다. 이때의 부모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아내, 품격 있는 남편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원석을 골라내 보석으로 만드는 공정이 필요한데 좋은 원석을 찾아내는 일부터 만만치가 않구나. 보통은 경제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과의 결혼을 두고 결혼을 잘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심플하다. 우리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도 있다. 둘의 관계가 좋으면 가난은 점차 극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돈으로도 부부애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무너진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가변적인 속성에 덜 휘둘린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최고의 배우자감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간혹 배우자 될 사람이 학벌, 재력 같은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결혼하면 없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애를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며 용인해서는 안 될 결함을 덮으려 든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구나. 당장 나부터 젓가락질 하나 고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30년 동안 차곡차곡 굳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겠니? 이혼하고 다시 싱글이 된 남녀를 대상으로 벌인 어느 설문조사에서 전 배우자에게 가장 실망한 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라는 답이 1위를 차지했다. 결혼이란 서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상대에게 멋진 보석이 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당장은 빛나지 않더라도 내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평생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배우자감이다. 그런 사람만이 훗날 배우자를 진정한 보석으로 만들어준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것을 즐기는 남자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남편감으로는 최악이다. 자신이 유부남이어도 여전히 꽃을 유인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남자도 위험하다. 자기 아내를 한순간에 잡초로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 살아보니 재미있는 게 나이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달리 보인다는 거다. 20대 때 좋아했던 남편의 모습이 40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유치해 보이고 20대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수더분한 점이 40대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에게 남편이 너무 애 같아서 힘들었다고 했다. 들어보니 남편은 가정적이고 능력도 있는 편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나 시가와의 갈등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특히 남편은 음식 타박이 심했는데 그녀는 쉰이 되어서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남편은 입이 짧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이남 이녀를 키우셨는데 저희 남편은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랐어요. 그이가 유일하게 투정 부린 곳이 밥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버릇이 여지껏 남아있는 셈인 거죠. 남편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수용하니 유치해 보였던 남편의 행동도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반면 30대 초반인 서진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이다.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서진 씨는 남편의 요구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사람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잦은 모임에 술자리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진 씨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지쳐갔다. 저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3일은 새벽에 들어와요. 그이와 사는 3년 내내 외로웠어요.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외로울 바엔 이혼을 하는 게 맞죠. 이제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안 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들 보면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딱 그 짝이네요. 나는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과 자주 마주했다. 부부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혼 사유는 달라도 결국 그들이 갈라서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사람과 함께 노력해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서진 씨의 경우 남편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녀 역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결혼을 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 되는 거니까 외로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상 부부싸움을 해서 말을 안 하거나 서로 바빠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꽤 오래되어 문득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 싱글도 아닌데 외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는데 결혼 후에도 내가 나인 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 더 아플 수 있다. 이때의 외로움은 젊을 때 즐기는 몽상적 고독이 아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90세 할머니의 존재론적 고독과도 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 후 찾아오는 외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이므로 태어난 순간 떠안는 외로움을 삶의 한 꼭지로 남겨둘 줄 알아야 타인을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돈 많은 친구들에는 4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유일하게 싱글인 올리비아는 미혼인데다 청소부 일을 하는데 좋은 직업에 훌륭한 남편을 둔 3명의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우리도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한다. 그렇다. 결혼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당사자조차 속단할 수 없는 게 결혼이란 말이다. 따라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도, 시작이 초라했다고 해서 지난한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자.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배우자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득문득 찾아오는 삶의 외로움도 잘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딸아, 너와 전화통화를 할 때면 내가 의뢰하는 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그럼요. 혼자도 잘 있네. 그럼 내가 뭐 아직도 어린애인가? 그래. 너는 이미 다 큰 어른인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사실을 가끔 까먹는 걸까? 너와 남편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부부 신세인 너희들. 그래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모습이 대견하다. 혼자 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외로움이 찾아와 견디기 힘들면 전화해라. 늘 그렇듯 엄마는 웃으며 너에게 농담을 건넬 테니